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광객 행동의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자들이 관광객 행동을 연구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 중요시하는 포인트에서, 중요시하는 그 차원에서 나름 관광객의 행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림을 도식화, 그림화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모든 모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해 둘 거는 뭐냐면 모델이라든가 이론이라는 거는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제 완벽하다라면 수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결정이 나 버리게 되면 이거를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더 이상 이론이나 모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이나 모델이란 말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되지를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계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관광객 그 행동 모델의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론 저기 경영이라든가 경제학과 먼저 당초 사회학 이런 데서 연구했었던 소비자 행동론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중점이 되게 돼요. 근데 관광객 행동 모델에서는 그 반대인 그 반대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 그 선택을 왜 했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는 이 모델들은 소비자 행동론의 하워드 세스가 만든 모델이라든가 혹은 EBM 모델을 갖다 주로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 EBM 모델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책 또한 마찬가지로 EBM 모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소비자 행동론은 주로 인제 한 60 년대, 50 년대 그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저기 막 끝나고 우리나라 인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60 년대서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관광객 행동론은 이제 70 년대서부터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때 인제 여가들을 많이 즐기겠죠. 그때서부터 인제 조금씩 맛보기로 연구 시작을 했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분류를 크게 나누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눠요. 단순한 자극 반응 모델. 뭔가가 삑 자극을 주면 거기에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본 모델과 있고, 행동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든가 달락달락 끊어서 보게 되는 그 행동,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연구한 행동 모델. 그다음으로써 인제 세 번째는 관광지 선택군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뭐 이루어진다. 요때 인제 요러한 모델로 인제 의사결정이 목적지 여행 갈 때는 목적지가 결정나면 그때부터 의사결정할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까지 인제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 인제 고려 상품군이라는 상기 상품군이라는 얘기들이 인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동 차원의 모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의사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의 그 주변적인 항공 요소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환경. 주변의 환경 요소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행동 차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게 인제 하워드 세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투입이 있게 되고 실질적 변수, 상징적인 변수,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각의 구성은 정보를 탐색하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극이 인제 교란이 막 되면서 내가 관심 있는 파트만 연결이 돼서 일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동기가 생기고 학습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평가 기준이 이루어지고 내가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워드 세스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BM 모델입니다. 마케팅 자극에 의해서 욕구가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노출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또 하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죠. 문제가 인식이 되면 정보 탐색,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게 되고 결과 만족, 불만족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변의 나의 환경 요인들,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요인들에 의해서 그 선택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는 것이 EBM 모델입니다. 이게 엥겔과 블랙엘 다음에 미니어드 이 대 사람이 앞자를 땄습니다. EBM의 앞자를 따서 만든 모델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보게 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델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나눠 드렸는데 크게 네 개 보면 아까 첫 번째가 자극과 반응 모델이 미들과 클라톤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행동 모델은 의사결정에 각 요인들의 관계가 중요시 됐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고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고려 상품, 고려된 제품군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원 모델, 환경적인 요소 차원을 강조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자극 반응 모델입니다. 이 자극 반응 모델은 미들턴 클라그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다 6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 과정의 특징을 보시면 6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매자의 특성과 구매 과정을 갖다가 중심부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은.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구매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학습 지각 경험. 그렇죠.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유대의 위치, 구매자의 특성, 태도, 호감, 그다음에 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친구와 중고 집단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의 사후 평가의 영향을 되게 강조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만족이 얼마나 구매 행동에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 단계로 나눴죠. 어? 투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매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성에 따라서. 응?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사후 소비 평가 감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이게 6 단계로 이루어진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뭐다? 마케터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관광 산업체, 기업체에서 이걸 통제를 시킬 수 있다. 어느 광고를 할지, 어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친구나 가족, 중고 집단을 우리가 인제 이용하는 마케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투입이 통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인제 통제가 우리가 가능하지는 못하죠. 이거는 구매자의 성격이고 구매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여기서 지각을 하게 되고 학습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름의 태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가치관, 성격,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서 여기서 여과를 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마케팅에 들어와서 여기서 여과 장치에 의해서 내가 나의 지각. 여기서 지각은 뭐죠? 나의 5 개의 감각이 있죠? 여기서 지각을 해 갖고 오는데 인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인지를 해 갖고 오면 여기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인구 통계학적 위치에 의해서 선택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를 산다. 이 브랜드를 사서 사용을 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이론의 모델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친구, 가족, 중고 집단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후 평가가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친다. 것이 이 모델의 자극 반응 모델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행동 모델입니다. 행동 모델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그랬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 그 여행 욕구가 생기고 정보 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 이 주변에 요소들이 관계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가 초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4 가지 변수, 여행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개인 사회적인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관광 목적지 특성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 자극은 광고 여기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인 데서 여행 자극은 광고라든가 여행 문헌이라든가 다른 기존에 다녀왔던 여행객들 이런 여행객들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다음에 저 여행사의 추천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자극이 발생이 돼 '아 여행 가고 싶구나.'라는 것이 인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행을 가고 싶구나.' 그런데 거기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 경제적인 요소 '내가 돈이 있나? 내가 시간이 있나?' 혹은 내 성격상 '아 난 여행 가는 거 싫어. 집에 방콕하고 싶어.' 하는 나의 성격들. 별로 그 속이 도둑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아 모든 사람들이 가는구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을.' 그 사회적인 영향 같은 것도 미치게 되고
나의 태도가 되겠죠. 그 목적지라든가 선택할 때 나의 가치관. 이번에 여행 가면 어떠한 기대 같은 것도 하게 되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결정 요인이 형성이 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다 보면 여행사가 믿을 만한가 제안하고 추천했던 여행사가 믿을 만한지 그리고 추천했던 그 목적지 장소가 이미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과거에 나의 여행 경험을 보니 "그 동네도 별로일 거야." 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야. 가 보니 참 좋았어.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거야." 이런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가장 특징적인 중에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제약 요소, 시간과 위성 이런 걸 갖다 더 집어넣어 줬다라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지에 대한 나의 평가죠. 비용과 편익은 어떤지, 편의 시설은 음? 그다음에 일정은 여행의 일정은 괜찮은지 여행 정보는 정확히 믿을 만한지 즉 숙박 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동하는 교통 시설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델의 가장 재밌는 특징은 여행의 제약의 요인을 갖다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제약 요소라고 해서. 다른 모델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의 제약 요소들을 갖다가 언급한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델의 한계점은 행동을 예측하는 건 한계. 그냥 왜? 왜일까요? 미치는 요소들 상호작용을 갖다가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그러기 때문에 뭐다? 예측하는 것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고 사후 평가에 대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이 모델의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은 행동 모델입니다. 행동 모델에서 그 슈가 시퀀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러한 또한 행 모델에서 이거는 이제 시퀀스라는 건 뭐다 하나하나의 단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이 모델의 가장 특징은 중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중요하다? 가족의 영향력을 되게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슈가 여행 시퀀스 반나지가 만들어낸 발표한 거은 가족의 영향력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의사결정인지 남편 지배적인지 아내 지배적인지 의사결정 과정에 그래서 이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시퀀스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 여행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가족의 영향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공동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는지 남편이 지배적인지 아내가 지배적인지 하는 것들. 네 휴가 가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 버케이션 액티비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게 되고요. 다음에 만족과 불평, 불만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영향력이 되는 이거는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행의 시퀀스, 유무가 결정이 나는 거죠.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의사결정 누가 결정을 내리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 가서 휴가 활동을 하게 되고 만족, 불만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여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의 인과학적인 통계 요소와 이것들이 또 상호작용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족 요소가 되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 통계적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내려오셔서 그 이런 그 여행의 그 과정을 진행하지만 거기에는 가족 요소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서는 관광지 선택군 모델입니다. 관광지 선택군 모델.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이 목적지가 선택된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국을 가겠다. 태국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다음에 인제 의사결정이 일어나요. 과연 난 그럼 거기에 갈 만한 시간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 어딜 가고 싶으라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그 목적지가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는 거다. 나는 시간이 되는지 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인제 결정이 나겠죠. 그쵸? 그다음 그게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나는 어떤 항공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호텔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행사는 어디를 이용할 건지 가서 일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수없이 많은 결정 복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쫙 의사결정이 그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지 선택지 모델은 좀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는. 고려 상품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대안의 점진적 진행 강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나는 고려 대상이 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상표군 그 안에서 그 제품 대안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려 상품군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모델은 우드사이드 라이선스키와 웜크럼톤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고려 상품군은 도대체 뭐냐. 그 인간들의 그 고려 상품군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한번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은 수없이 많이 떠오르겠죠. 뭐 삼다수 뭐 생수 종류에선 삼다수가 떠오른다고 하고 이온 음료에선 게토레이라든가 포카리 스웨트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음료수에서는 뭐 옥수수 수염차 뭐 이 정도 뭐 한 2% 정도까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던 상표예요. 즉 모든 내가 갈증을 느끼면서 이러는 모든 상품 먹을 수 있는 그냥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표가 되게 많겠죠, 브랜드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존에 알던 상표가 있을 거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표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던 상표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상기되지 않은 상표. 기억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알았던 건데 접해 봤던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구매도 해 보고 마셔도 봤을 텐데 상기되지 않는 상표가 있고 상기되는 상표가 있을 겁니다. 상기되지 않는 상표는 주로 뭐다? 상기가 실패한 상표입니다.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나의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아예 관심 없는 상표, 기억할 가치가 없는 상표가 되겠죠. 아예 내가 또 싫어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할 가치가 없는 상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상기되지 않는 상표군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상기 상표군 기억나는 거예요. 이보크. 나는 인제 기억이 나는 상품군이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마음에 들었던 상표. 아 딱 고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구매자라면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덤비는 소비자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상표까지도 정보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적인 정보 탐색에서 발견된 상표가 있고 아예 발견되지 않는 상표가 있겠죠. 음? 예? 외적인 정보 상표인데 발견된 상표가 이게 둘이 합쳐져서 뭐가 이루어진다? 고려되는 상품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상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갈증을 느껴 가지고 기억이 났던 게 포카리 스웨트하고 삼다수만 기억이 나는 거야.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 라는 게 있던 거야. 그래서 2%가 왠지 땡겨.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는 또 생각도 안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다수와 게토레이와 뭐 2%만 고려 상품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터들은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답니다. 고려 상품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품군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하거든요. 아예 대상자가 고려되는 대상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돼야 뭐 선택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드사이드 그 라이온스케 모델을 보게 되면 어떤 거 되게 되냐면은 이 상품군은 고려 상품군 소비자 기억수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고려된 상품군들은 긍정적인 나한테 호감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선호도가 갖게 된 거죠. 그것도 선호도도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려 상품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마케터들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선호도가 되게 되면 방문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높은 선호도가 됐더라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고가 났다거나 가족 중에 사고가 났다든가 같이 동행할 사람이 못 가게 돼 병에 걸렸다거나 이러면 못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로 해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보너스가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상 안 준다고 발표가 된다든가. 막상 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하나는 예전 이것도 인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왔다가 사드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혹은 바이러스나 테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선택하고 다 했지만은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마케팅 변수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이 된 거죠. 욕구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의 변수죠. 관광객의 변수가 나의 개성과 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나의 수입이라든가 나의 나이라든가 나의 성별이라든가 또 뭐 그 유사한 목적지의 경험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면 바로 이게 목적지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상품군에서 바로 선택이 돼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고려된 목적지, 고려된 상품군 외에 내가 상기되지 않았던 또 관련이 없었던 또 가능하지 않았던 목적지가 아주 매력적인 조합을 또 이룰 수도 있겠죠. 즉 외적 정보 탐색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억났던 건 삼다수와 포카리 스웨트인데 오히려 외적 정보 탐색에 의해서 2%가 생각이 났다면 내가 2%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아 내가 좀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한 이런 걸 좀 마시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2%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 목적 선택을 하고 거기 목적을 선택했으니까 높은 호감도, 선호도에서 선택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방문이 되는 거죠. 방문 의도가 됐다는 건 당연히 방문을 하게 되지만 상황 변수가 생기게 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기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럼 목적지가 '아이 섬에 가기로 했는데 해변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씨.' 하면서 바꾸게 되겠죠. 다른 데로. 괌 가기로 했다가 사이판으로 바꾼다. 괌 가기로 했다가 푸켓으로 괌 가기로 했다가 어디로 간다? 대한 상품 뭐 몰디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고려 상품군에 올라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관광지 선택권 모델의 두 번째로서는 움과 크론튼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외부적인 자료 요소이죠. 경험, 사전 지식, 다음에 획득된 나의 정보, 광고 에서 신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소극적인 정보 탐색이 된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기존에 내가 고려된 상품이다. 그런 그 상태에서는 초기 고려 대상 그룹이 있으니까 고려 대상자들이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나의 내적인 관광객의 동기라든가 또 개인적인 특성, 가치, 태도에 대해서 그 고려되는 상품군에서도 몇 개 선택이 돼서 한두 개 선택 내려오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는 사람한테는 외적인 정보 탐색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다시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고려 대상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여행 목적지가 선택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는 인제 그 군을 갖다가 선택군을 갖다 5지 군으로 나눈 모델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그래서 인지와 비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고려 상품군 그러니까 상기된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 인지 상품군에서 여기만 인지가 되고 상기가 됐으니까 초기 고려 대상군과 제외되는 거죠. 인지는 됐지만 빼뜨리는 거죠. 포카리 스웨트와 게토레이가 인지가 됐었지만 '게토레이는 좀 이상해. 너무 달아. 나는 포카리 스웨트처럼 부드러운 게 더 나아.' 그래서 초기 고려 대상군은 만 남게 된 거죠. 이 초기 고려 대상군에서 또 몇 가지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후기 고려 대상군이에요. 여기가 상기가 되고 여기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최종 관광 목적지는 이 후기 고려 대상 관광지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초기에 대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행 목적지.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해서 초기 고려 대상에서 관광지 특성에서 타고 쭉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모델의 한계점은 뭐다? 시장 세분은 이 모델의 한계점은 음? 다양해서 했던 목적지 선택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를 했지만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고려 관광재생군에서 새로운 전혀 다른 목적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초기 고려 생분권만 내려왔잖아요. 초기에서만. 그러나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게 된다면 다른 전혀 초기 고려 대상지가 아닌 다른 데서 목적지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이 모델의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시장 세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표군에 따라서.
아 이거는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나고 저 목적지, 이 목적지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STP 전략을 쓰는 데서 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광객 행동 차원 모델입니다. 이 행동 차원 모델은 뭐가 중요시 된다 그랬어요? 의사결정자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 내적인, 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외 문제의식, 욕구인식,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매 후 평가를 내리는 이러한 단계는 당연하다라고 하고 보고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요인들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메이어, 자비스가 했던 겁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겠죠. 내부적인 요인은 EBM에서 잠깐 봤듯이 지각, 태도, 성격, 동기,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응?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요인은 중고 집단, 가족, 문화, 사회계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영향의 요인을 강조한 모델이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객 행동 차원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객 행동 모델을 갖다 살펴봤고요. 이러한 반응 자극의 모델이라든가 관광 행동 모델이라든가 다음에 선택군 관광객 선택군 모델이라든가 행동 차원의 모델 이런 크게 네 가지 분류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 있어서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됨을 되게 다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사회적 문화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델들은 대부분의 모델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모델만 만들어 놨지 이론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들은 아예 미래 예측 도구로서의 역할을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북미, 호주, 유럽의 학자들에서 개발됐으니 동양 아시아족 사람들한테는 틀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좀 적다. 그렇다면 아시아존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휴가의 특성상, 여행의 형태상, 어떤 여행을 가는지 여행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여행을 가는지 배낭여행을 가는지 젊은 사람이 가는지 낮은 이제 따라서 어떤 여행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SIT 같이 특별한 흥미를 가지는 여행이라든가 다크 투어리즘 같은 어두운 여행 즉 과거의 어두운 면을 학습하는 여행이라든가 그 여행의 특성상 자유여행인지 휴가 여행인지 인센티브 여행인지에 따라서 연구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좀 한계점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 연구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바로 인제 학자들이라든가 박사, 석사 이런 교수님들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죠. 의사결정 연구, 관광 서비스 상품 특징. 상품 특징에 따른 건 연구 모델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의사결정자의 주변에 둘러싼 영향이죠. 영향된 요인들에 의한 모델들만 날아줬지 대상이 되는 구매를 할 대상이 되는 관광 상품의 특징에 따라선 연구는 없다. 그리고 여행 상품이 관여도가 높고 지각된 위험 요소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지 선택 과정 선택권의 효과, 선택권의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룰과 선택 행동 그리고 선택 행동에 따른 미층에도 변수를 좀 더 탐색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 있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의사결정 과정 이것만 내리냐 그렇지는 않겠죠. 판초근이 빠졌어요, 판초. 어? 이런 것도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쉬어가는 자리 맡길게요. 자, 전 세계 5대 건강식품 책에 있길래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한국의 김치더구만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세계 5대 건강식품 첫째가 한국의 김치. 야,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사스 들어보셨어요? 사스 때 참 저도 놀라운 그때 정말 감격까지 아주 근데 동양에서 아시아 쪽에서 리조트에서 최고급 중에 들어가는 게 샹그리라 리조트입니다. 이 샹그리라 리조트는 진짜 비싸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비싸면서 럭셔리한 아주 고급의
리조트입니다. 샹그리라 리조트. 근데 그 샹그리 리조트를 갔는데 사스 지나고 나서요. 사스 끝나고 얼마 안 돼서죠. 와 아침 식사에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김치를 줄 몰랐거든요. 그 호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치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스 때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사스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 그게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로 많이 알려졌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말 김치 때문에 사스를 안 걸린지는 원인은 찾아내지는 못했죠. 두 번째 스페인 올리브입니다. 이 스페인 올리브는 제가 이것 또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건데 속이 안 좋은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속이 나쁜 사람,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아침에 소주잔 반 잔 정도를 꾸준히 맞아 주시면 위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복거돼요.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꼭 이걸 먹어요.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갖고 아침에 얘네들 샐러드를 해 먹잖아요. 그냥 야채 좀 썰어서 저걸 뿌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뿌려 가지고 소금 살짝 해 가지고 먹게 되는데 이 엑스트라 버진은 그냥 마시는 올리브거든요. 이거를 아침에 먹으면 위장에 그렇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겪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장에 좋고 소화에 상당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 요구르트. 요거트 좋은 건 뭐 다 알죠? 발효식품이죠. 이건 김치와 마찬가지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역시 발효된 음식이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콩요리. 콩요리 다 발달돼 있죠. 특히 나또도 콩요리입니다. 나또 같은 콩요리 같은 이런 콩요리 우리나라에도 된장 저기 청국장, 된장 이런 것이 두부 요리들 이런 그 콩으로 만든데 일본의 콩 요리가 상당히 좋죠. 저런 나또도 상당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의 렌틸콩. 제가 이것만 못 먹어 봤어요. 물론 먹어 봤겠지만 어딘가에 다른 데서 인도 카레 많이 먹어 봤으니까. 근데 처음 여기서 알게 됐는데 이 세계 5대 건강 중에 렌틸콩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납작한 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가지의 한국의 김치, 스페인 올리브, 그리스 요구르트, 일본의 콩요리, 인도의 렌틸콩 5가지 건강식품이 여러분들 자주 먹고 좀 건강한 삶을 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